영향력을 주고받는지, 특별히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여기 거론을 하고 있는데 꼭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상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외국에서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요새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죠. 이걸 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뭐 38% recommend a brand they like, 또 여기 뭐 45% business conducting some form of mobile marketing, 모바일에서 91% use social media, 그 중에 71%는 여자고. 이런 걸 근데 왜 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어딘가를 놀러 가서 뭐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면은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를 보여주면은 음료수 한 잔 공짜라던가 뭐 그런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SNS가 광고 수단으로 잘 이용이 되는 거고, 특히 브로드캐스트에 의한 광고가 아니라 맞춤형 광고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는 분야, 뭐 결국에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을 결국에 쓰는데, 이게 연구가 된 지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기업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옛날 거예요. 네, 페이스북, 이게 대략 한 10년 전이겠죠. 네, 10년 전에 1년 동안 이만큼 뭐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뭐 2007 빌리언에서 4.5 빌리언으로 막 67%가 늘었고, 뭐 액티브 유저도 뭐 이렇게 늘었고, 뭐 하여튼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똑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이게 얼만큼 늘어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던 지난 10년 동안 내가 줄기차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소셜미디어의 미래는 어둡다. 강의를 하면서, 하지만 소셜미디어의 미래는 어둡다. 이유는 프라이버시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개인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개인의 신상을 저기다 올리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개인들이 네, 프라이버시가 노출돼 가지고 입는 피해보다 자랑을 통해 가지고 얻는 효용이 더 큰 거죠. 우리는 여러분 다 자랑하려는 그런 본능을 타고났거든요. 본능이야, 그냥 본능이야. 왜 그러냐면은 자랑을 통해 가지고 남과 비교할 때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비교 우위를 점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어야지만 뭔가 짝도 잘 만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능 속에 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거야. 자랑하고 싶은 심리, 사치를 보여주고 싶은 심리. 근데 그 사치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효용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떤 재화를 여러분이 살 때 경제학에서 배웠겠지만 두 가지로 보잖아요. 사치재랑 필수재. 필수재는 그 재화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고, 사치재는 고유한 기능에 뭔가 조금을 더 얹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사치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여러분이 교육 받을 때는 사치재는 쓸데없는 거다, 사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치도 사실은 효용이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점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트위터도 보면은 뭐 사실 여러분은 트위터를 아마 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는 주로 정치인들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많은 그 팔로워를 거느린 사람들이 뭐 한마디씩 툭툭 던져가지고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를 하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트위터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재미난 거는 이 트위터랑 정치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2008년 미국 대선인데, 그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이런 표현 안 쓰려고.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공화당의 여기 밋 롬니라는 후보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붙어가지고 오바마가 당선이 됐죠.
그리고 그렇게 당선이 된 직후에 이제 트위터의 추이를 보면 이 오바마를 언급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됐어요.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서로 자기의 기쁨을 표출하고 남한테 영향을 끼치는 뭐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 트위터 폴리티컬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지지자가 어떤 후보자가 우세하냐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트위터 상에서 그 사람을 얼만큼 리트윗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카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셜 미디어를 분석할 때 몇 가지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 하면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같은 사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How to quantify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opinions on Twitter and Facebook. 사람들의 opinion의 통계적인 특성을 어떻게 퀀터파이 할 거냐, 정량적으로 표시할 거냐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 그래서 뭐 사람들의 그런 SNS 계정이 있고 각각 서로 뭐 팔로우하고 있으면은 엣지가 형성이 되겠죠. 두 번째 question, How to measure the influential power of individual 네,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지금 뭐 마치 지금 여기 두 사람이 영향력이 큰 것처럼 그림상으로 저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남들한테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영향을 많이 받는 유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에게 뭔가를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골라가지고 시드로 써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공짜로 준다든지 뭐 그런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모 회사에서 와서 줬죠. 받았죠, 여러분들. 나도 받아볼까 하고 줄을 서려고 봤더니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마 거기서 같이 못 있겠더라고. 뭐 이벤트에 참여해야 되더라고. 뭐 외치고 뭐 던지고. Anyway, question 3. How to leverage the above knowledge to influence people.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바이럴의 뜻이 구두로 하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바이럴이란 말은 바이러스에서 나온 거예요. 전파되는, 감염되는. 그래서 이따가 끝날 때 그 감염 모형 얘기도 잠깐 할 겁니다. 저기 이거는 그냥 또 히스토리컬한 원래 지금 수업이 뭐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인공지능과 통신을 넘나드는 수업이기 때문에 잠깐 또 딴 얘기를 하면 이게 1775년 르비얼하고 드위스라는 두 사람이 여기 지금 보스턴 둘 다 장군이에요. 보스턴에서 출발해서 여기 콩코르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기서 왜 만나냐 하면 저 때가 지금 미국 독립전쟁 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할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 지금 르비어라는 사람은 요런 루트를 따라가면서 각 도시를 방문해서 열심히 호소를 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여기 드위스는 요렇게 가면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났는데 저 르비어라는 사람이 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마다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상식 퀴즈.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 어떤 게 먼저였을까요? 상식 퀴즈. 프랑스 혁명 언제예요? 모르지. 찍어.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둘 중에 뭐가 먼저였을까? 프랑스 혁명, 독립전쟁. 뭐 둘 다 없긴 한데 지금 프랑스 혁명이 당연히 먼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고.
저 당시 막 찾아보면은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들이 있어요? 혹시 보스턴 차 사건 알아요? 그게 뭐예요? 보스턴 티 어쩌고. 대웅이 보스턴 차 사건이 뭐예요? 수입해서 가져오던 차를 미국인들이 과학의 조세를 말해서 인디언으로 분장하고 차를 받아야 되죠. 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무슨 역사 교과서에 나올 만큼 중요한 사건인가요?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차 사건. 6글자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차가 뭐, so what? 차 안 마시면 뭐 어때? 뭐 이런 걸 왜 배워야 돼? 뭐 이런 생각 안 했었어요? 안성욱,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아, 보스턴 차 사건을 처음 들어봤다고? 아, 보스턴 차 사건 처음 들어보는 사람. 들어본 사람. 그래서 우리 저기 정연욱. 처음 배울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아, 내가 든 생각은 이렇게 쓸데없는 사건이 왜 여기 어쩌다가 역사 교과서에 실리게 되나 뭐 이런 거니까. 그치, 아무 생각 안 했지. 그게 정상이지. 우리 특히나 여러분 공대생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공대생 비하 발언 하면 안 되지.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이것도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차라는 것이 여러분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은 생필품이에요, 아니에요?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생필품이에요, 아니에요? 생필품입니다. 저는 커피 없이 못 삽니다. 뭐 여러분 그러겠지만 일단 기호식품으로 분류가 되죠. 커피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생필품이라 하면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 근데 보스턴 차 사건, 차를 그때 그렇게 마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런 기호식품에 대해서 뭐 세금을 부과하고 뭔가 불만이 쌓이고 한다는 얘기는 따르게 보면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꽤 풍족했다.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다 먹고 살만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외로 분쟁들 보면 어떤 생필품, 식량 아니면 어떤 광물에 대한 분쟁도 있지만 이런 사치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호식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뭔가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현상은 생긴다면 저기는 먹고 살만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는데 우리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그 가문, 귀족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 스토리치 가문, 구아다의 가문. 그래서 이들 사이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연결된 저런 그래프 구조를 보고 어디가 영향력이 있는지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 메디치 가문에 빌 붙어서 한 자리 하려다가 이쁨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어딘가 섬에 가서 생을 마감하면서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오, 크게. 어떻게 알았어요? 군주론을 읽었어요? 앞부분만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안 읽었다고? 여러분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 생각하는 숲에 가면 얘기했죠. 거기 서강 필독서 200권이 있는데 100권, 그 다음에 또 익스텐드에서도 100권 돼 있는데 거기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Prince.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란 이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메디치 가문의 군주한테 이렇게 바쳤어요. 로렌조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보고 뭐냐 이러고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마키아벨리는 나중에 쓸쓸하게 저기 어디 섬에 가가지고 죽었는데, 뭐 나쁘게 말하면 처세론에 대한 것이고요. 권모술수에 대한 얘기고요. 뭐 책을 홍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다가 뭐 르네상스 시대의 금서, 뭐 교황청에서 절대 뭐 판매 뭐 허가를 안 한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유치합니다. 서강 필독서 100권 중에 한 권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될 수도 있겠으나 딱 보면 느낌이 그럴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군주는 뭐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용맹하며 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 꼼수를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벨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에 그때 거기서 스마트 그리드 처음 연구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매니저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켄 부드카라는 뭐 어쩌다가 막 밥 먹고 얘기하다가 이 마키아벨리의 더 프린스 얘기가 나왔는데 막 허허허허 막 이러면서 뭐 그 책 다 우리 책상에 한 권씩 꽂혀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뭐 그 얘기는 뭐 이 책 몇 페이지 어디 나오지 허허허허 막 이런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왜 했냐면 사내 정치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갈 거잖아요. 어딘가 조직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정치라는 게 있겠죠. 좋은 뜻의 정치도 있고 나쁜 뜻의 정치도 있는데 보통 안 좋은 쪽의 의미로 쓰긴 하죠. 그럴 때 겉모술수와 뒤통수 치기와 뭐 이런 등등등.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고. 근데 뭐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은 공학도지만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이 있으면은 좋다를 거듭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레노베터라는 사람이 1973년에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또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끼리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 있는 사람들, 여기 뭐 어떤 뭐 고등학교 동문, 뭐 대학교 동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같은 종교 집단 서로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들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아는 사람을 내 친구가 알고 서로 다 끼리끼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유상종하죠. 뭉치기 좋아하거든요. 예능 프로에 뭉쳐야 뜬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뭉치기 정말 좋아해요. 그냥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영향력이 빨리 전파가 돼요. 그래서 뭐든 빨라. 초고속 인터넷 처음에 깔 때도 옆집 있으니까 나도 그냥 써요. 그래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됐거든요. 기술 개발은 핵심 기술은 미국에서 했지만 그거를 제일 빨리 깐 곳이 한국통신이었죠. 스마트폰 보급도 뭐 엄청 빠르게 됐었고요. 아마 전기차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에 대한 어답션이 엄청 빠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스트롱 타이로 형성되어 있고 남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눈치를 많이 보고 뭐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스트롱 타이인데 주황색으로 표시된 내 친구들은 모르는 another connection, weak tie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6단계만 거치면은 연결되는 이유가 이 weak tie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나하고 2단계만 거치면 연결된다고 얘기했었죠. 뭐 그런 거예요. 네.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하이 레벨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프 구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 G라고 표시를 했고, vertex 또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파워 시스템에서는 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E는 엣지 또는 링크 또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디렉티드 그래프랑 언디렉티드 그래프가 있는데 디렉티드 그래프는 I 노드, J 노드가 있을 때 여기 연결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J 엣지랑 JI 엣지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뭐 순서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디렉티드 그래프의 얘가 SNS 상에서 뭐예요? 팔로워가 있는 구조죠. 페이스북은 처음에 만들어질 땐 그냥 친구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팔로우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개념이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이런 디렉티드 그래프입니다.
언디렉티드 그래프는 초기의 페이스북이죠. 근데 페이스북도 요새 뭔가 이렇게 그런 비슷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페이스북을 사실 많이 안 쓰겠죠? 인스타는 쓰나요? 그 다음 버전은 뭐가 있어요? 초딩들이 쓰는. 여러분도 이미 고인물이라고 친다면. 아닌가요? 미안. 아무튼 새로운 그 다음 버전. 없어요? 잠깐 스냅챗이란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쓰나요? 스냅챗? 여기 여러분들 안 쓰나요? 스냅챗이 나온 이유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사라지는? 시간 지나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근데 뭐 인스타에도 비슷한 게 있죠. 스토리인가 뭔가. 맞나? 처음에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nyway, 자 그래서 그래프 구조가 있으면 그 그래프를 저 버텍스랑 엣지로 해서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동일한 인포메이션을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예요. 저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는 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래프 안에 노드가 n개가 있으면 저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는 당연히 n by n이고요. 엘러먼트 aij는 일단 언디렉티드 그래프인 경우에는 i에서 j로 가는 커넥션이 있으면 둘 사이에 커넥션이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노드가 4개짜리인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채우면은 1번, 2번 사이에 엣지가 있으니까 1, 1번, 3번 사이에 있으니까 또 1, 1번, 4번 사이는 엣지가 없으니까 0 이런 식으로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에 대해서 다른 노드들과의 커넥션 관계를 표시를 하면 1과 0으로만 이루어진 저런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 사이에 커넥션이 있으면 2번하고 1번 사이에도 커넥션이 있으니까 여기에 1이 있으면은 이거에 트랜스포즈 된 곳에도 1이 있겠죠? 그러니까 aij랑 aji는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랑 A 트랜스포즈라는 매트릭스가 같으면은 그 매트릭스를 뭐라고 불러요?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디렉티드 그래프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갖습니다. 또는 디렉션을 생각을 할 때는 디렉티드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서는 1에서 2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은 1에서 2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이렇게 1 시작 i, 끝 j 그러면은 aij는 1이다. 반대로 지금 2에서 1로 가는 건 없으니까 여기 지금 2행 1열은 0이죠. 디렉티드 그래프에서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가는 게 있으면 하나를 더 그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이 디렉션 하는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프를 매트릭스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매트릭스로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냄새가 나죠.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형대수에서 쓰는 무언가 테크닉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네. 자, 요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뭐 그래도 있으니까 이름은 기억을 하면 좋겠죠. 인시던스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는 노드만 가지고 노드 사이의 연결을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노드 정보랑 엣지 정보를 같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j hat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앞에랑 다르게 하려고. 인시던스 매트릭스는 그래서 사이즈가 n by l입니다. n은 노드 개수, l은 링크, 라인 개수입니다. 여기서는 뭐 둘 다 4개, 4개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드 인덱스가 1, 2, 3, 4 있고요. 여기 지금 링크 인덱스가 A, B, C, D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노드 i에서 나가는 링크 j가 있으면은 j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있으면은 거기는 1이고 노드 i로 들어오는 링크가 있으면은 거기는 -1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노드 기준으로 보면은 1번 노드에서 A라는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1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C라는 링크가 1번 노드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인시던스 매트릭스는 노드 인덱스와 링크 인덱스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시던스 매트릭스,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 그래프 다 원투원 커리스폰던스가 있다는 얘기죠. 뭐 하나가 결정되면 다른 하나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노드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노드의 임포턴스를 퀀터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퀀터파이 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나이브한 어프로치에서 출발을 할게요. 사실 뭐 나이브 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디그리란 컨셉을 쓰는데, 그래프 이론에서 디그리라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네이버 숫자예요. 나랑 연결된 애들이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얘는 디그리가 지금 5인데 인 디그리는 2.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표는 2개, 나가는 아웃 디그리는 3. 그래서 디그리는 합해서 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그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연예인들이 뭐 인스타 팔로우 수 가지고 뭐 나는 뭐 10만 팔로우, 뭐 100만 팔로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플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펙티브 하죠. 근데 그게 다면 연구할 게 없는 건데, 이거가 캐치하지 못하는 다른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디그리 중심으로 연구를 또 당연히 예전에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사회학자가 던바라는 사람입니다. 던바의 수 들어봤나요, 여러분? I have heard Dunbar, the name of Dunbar. 던바의 수는 150이다. 150, 저것이 무엇이냐? 저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설마 내가 150명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는 이렇게 쭉 한번 써보세요. 뭐 200, 300, 400 갈 수 있는지 막 생각하는데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150이 소시올로지에서 the number of friends that a typical person may remember by name. 근데 뭐 비슷한 거에 의해서 SNS에서의 평균 friends 수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SNS 상에서의 friends는 내가 이름을 기억 못 하더라도 뭐 친구 리퀘스트가 왔어. 내 친구의 친구야. 그럼 보통 그냥 이렇게 억셉하잖아요. 몰라도. 그래서 페이스북이건 인스타그램이건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친구 수가 많죠. 또는 여러분 카톡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도. 근데 많아봤자 오더는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150입니다. 근데 저거를 왜 연구했냐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동물은 자, 고양이, 호랑이, 사자 뭐가 같아요? 고양이, 호랑이, 사자 뭐가 같아요? 셋 다 고양이까지. 그럼 뭐가 달라요? 생긴 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일단 고양이하고 호랑이, 사자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한석. 그치, 체급이 다르지. 굉장히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크기가 동물의 세계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크기 이꼴 힘, 이꼴 생존 능력, 남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는 뭐가 달라요? 생긴 게 다릅니다. 또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뭐가 달라요? 차주호? 서식지. 뭐 그렇긴 한데 뭐 여기랑 맞는 그런 답변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원종. 누가 모여 살아요? 그치, 사자가 모여 살지. 호랑이는 혼자 살지 거의. 사자는 그래도 개체를 이루어서 살거든요. 근데 그 개체 수가 뭐 한 10 정도 될 거예요. 호랑이는 혼자 살아요. 고양이도 거의 혼자 살고요.
이게 지능하고 관련이 사자하고 호랑이 지능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려면은 지능이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랑 인터랙션 하는 내 동료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협력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은 그 숫자가 동물보다 지금 훨씬 높은 거죠. 일단 덤바의 수에서 얘기하는 숫자도 훨씬 높고,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문명 사회를 건설하고 살 수 있는 이유도 뭉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처럼 나처럼 연약한 인간들은 뭉치지 않았으면 다 호랑이, 사자, 코끼리 뭐 등등등의 밥이 되었겠죠.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지금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뭐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은 이게 독창적인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사피엔스라는 책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까 그래서 저기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이런 사회학, 뭐 진화, 뭐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진화 심리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토픽 중에 가령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가? 일단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니면 내가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반응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네, 뭐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지 나는 모르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두 번째, 노드의 임포턴스를 디그리로만 따지는 것은 좀 뭐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측정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벡터를 사용을 해서 노드의 임포턴스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라고 부르고요. 뭐 여기 막 복잡하게 써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여기 지금 x라는 벡터가 n 차원의 벡터라면은 저 x라는 벡터 얘는 각 노드에 임포턴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인덱스는 이터레이션 인덱스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초기 값을 가지고 x0라는 초기 값이 있는데 a라는 매트릭스를 계속 곱하면서 뭐 연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t번 곱해서 나온 벡터를 지금 x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뒤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얘기는 처음에 각 노드들의 임포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0이 아닌 임의의 초기 벡터를 그냥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계속 곱하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를 제안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꼭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논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적절한 그냥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라고 묻는 거지.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각 노드의 임포턴스를 지금 x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막 계산을 하는데, 그 전에 계산한 값이 여기 있으면은 이걸 곱해가지고 새로운 임포턴스가 나온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매트릭스가 여기 이렇게 임포턴스를 나타내는 x, 그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A, 또 임포턴스를 나타내는 x, 뭐 지금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i번째 노드의 임포턴스 xi는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기 i번째 행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j번째 열들 따라가면서 x의 j들하고 곱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1 또는 0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의 임포턴스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연산을 한번 하면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를 한번 곱한다는 얘기는 연결 관계를 고려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을 하냐 하면, 그러면 수렴을 하거든요. 언제 수렴을 하고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면 0이 아닌 임의의 초기 벡터를 저 A라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겠죠.
A라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고 거기에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n개가 뭐 티피컬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n개의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어떤 코이피션트 ci와 여기 지금 b라고 표시한 거는 A의 아이겐 벡터들이에요. 그래서 초기 값을 아이겐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를 하고 할 수 있겠죠. A라는 매트릭스에 아이겐 벡터가 있으면 그 아이겐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해서 초기 값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X0 프로젝션 해가지고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고 A, T승 한 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VI가 아이겐 벡터라고 했으니까 A, VI는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 여기서는 지금 람다 I라고 했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를 한번 곱하면 어차피 이게 아이겐 벡터였으니까 걔는 람다 I, VI가 됩니다. 그 얘기는 A를 T번 곱하면 람다 I의 T승 VI 꼴로 바뀌겠죠. 그게 모든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서메이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모든 아이겐 벡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선 지금 프로젝션 하느라고 뭐 이게 A가 n 바이의 매트릭스면은 아이겐 벡터가 최대 n개가 있어서 뭐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T를 무한대까지 보내면 어차피 지금 이것들의 선형 결합이고 지금 T가 무한대로 가면 제일 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값이 가장 큰 아이겐 벡터만 도미넌트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이겐 밸류 값이 큰 아이겐 벡터의 상수꼴로 쟤는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를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C1 어떤 이거 상수잖아요. 람다 1 상수잖아요. 이거 벡터. 이 벡터 V1은 뭐다? 아이겐 밸류 값이 가장 큰 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다.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는 우리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 얘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심플하죠? 그래서 이제 숙제가 나가겠죠. 홈워크 1. 좀 이따가 한꺼번에 숙제 내줄게요. 뭔가 관련돼서 일단 나갈 겁니다. 네. 여기 공학 프로그래밍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뭐 몇 명 있긴 한데 뭐 괜찮아요. 컴플렉시티 알죠? 우리한테 데이터가 n개가 있다. 여기서 최대값을 찾아내는 데는 컴플렉시티가 빅 O 노테이션으로 얼마냐. 얘들이 소팅이 안 돼 있다면 최대값을 찾아내려면 다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n개면은 n개를 다 방문을 해야 되니까 5의 n이죠. 뭐 그래서 이런 빅 O 노테이션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n개면은 최대값을 또는 최소값을 찾아내려면 5의 n만큼의 컴플렉시티가 있다. 만약 이게 소팅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팅이 돼 있으면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구나. 소팅이 되어 있으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니까 좋은 질문이구나. 소팅이 되어 있다면은 최대 또는 최소값은 처음 아니면 끝이니까 5의 1 사이즈랑 무관하게 최대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죠. 특정 값을 찾아내고 싶으면은 소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신도현. 네. 곽건우. 윤서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이민우. 우리 계속 서로 안 맞는데.
소팅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으려면 계산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고? 뭐 대비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군요. 강병무. 갑자기 숙제를 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니 컴플렉시티에 대한 공부를 혼자 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소팅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는 알고리즘을 잘 설계를 하면은 로그 n, 빅 O의 로그 n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바이섹션 서치 같은 거 하면은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쪽 도메인, 네트워크, 컴퓨터 사이언스, 알고리즘에서는 이 노드, 지금 그래프니까 노드 개수가 n이면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복잡도가 빅 O 노테이션으로, 그러니까 worst case의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O의 n인지 아니면 좋은 거는 사이즈랑 무관한 constant complexity, 그리고 많은 나이스한 경우에는 O의 log n 이고 리니어인 경우도 많고 이거의 제곱인 경우도 많고 3승까지도 오케이인데 이게 차수가 올라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거고, 가장 안 좋은 건 뭐예요?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는 케이스죠. 지수가 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A는 1보다 큰 어떤 상수, 2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그로스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한 거죠. 왜냐하면 전수조사 결국에 해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우리 빅 O 노테이션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호목은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가 n by n인 거죠. A의 아이건 벡터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걸 데이터가 n개가 솔트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숫자를 찾는데 컴플렉시티는 로그 2에 n 하는 거예요. 그치. 5의 로그 2의 n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빅 O 노테이션에서는 스케일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5의 로그 베이스가 뭐든 간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케일링 하는 파트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쓰건 10을 쓰건 중요하진 않아요.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한 거지. n이 2배 커질 때 컴플렉시티가 2배 커지냐, 아니면 4배 커지냐, 8배 커지냐, 이게 궁금한 거지. 그래요. 땡큐. 그래서 호목 1은 우리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를 쓸 경우에 복잡도가 5의 n 뭐냐. 여러분 그냥 찾아보세요. 왜냐면 선형대수의 알고리즘들도 다 뭔가 매트릭스 사이즈랑 연관된 어떤 복잡도를 갖거든요. 예를 들어 n by n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할 때 컴플렉스는 뭐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매트릭스가 특별한 형태를 띠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선형대수 시간에 아마 들었는데 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성질 보면은 upper triangle 매트릭스, lower triangle 매트릭스 등등 막 있잖아요. sparse 매트릭스 등등등. 그래요. 시간이 별로 없군. 자,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closeness centrality라고 부르는 건데, closeness centrality의 뜻은 내가 중요한 노드라면 그래프 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거리가 짧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사람들하고 거의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기껏해야 2홉 아니면 3홉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될 때 여러 몇 홉을 거쳐야지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closeness centrality를 구하는 방법은 i라는 노드의 closeness
센트럴리티는 나를 뺀 n개 노드 중에서 나를 뺀 n-1개 노드들, 뭐 그 중에 지금 j라는 걸 잡았고요. 거기까지 거리를 일단 잽니다. 여기서 거리는 length dij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i부터 j까지로 가는 최단 경로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뭐죠? 우리 컴퓨터 통신 수업 듣는 친구들은 거기서 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쇼티스트 패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잖아요. 어쨌든 홉수를 최소로 해서 연결되려면 몇 홉 가야 되는지 그게 거리인데 그거를 모든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애들에 대해서 거리를 다 더하고 전체 내가 카운트한 노드들 개수로 나누면 평균 거리가 나오겠죠. 나로부터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의 평균 거리를 구하고 그거의 역수, 거리가 짧은 것이 중요도가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의 역수를 우리가 노드 임포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개념적으로 이해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숙제 두 번째 이제 뭐가 나갈 것 같아요? 숙제가 나가는 게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서 빠진다는 얘기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호목 2 뭘까요? 어떤 그래프에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를 구하는 복잡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의 복잡도. 여기는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의 복잡도. 릴리티. 이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트워크상에서 이미 두 노드의 쇼티스트 패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알아야겠네요. 잘 생각해서 써보세요. 문제 이해됐죠? 뭐 계산하는 거는 스트레이트포워드 하니까 쇼티스트 패스만 찾으면 되는데 쇼티스트 패스는 어떻게 찾느냐? 그건 알고리즘이 있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고 그거 써가지고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구글링을 잘 하세요. 또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맞는 답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팩트 관련해서 챗 GPT가 헛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신뢰도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거든. 나에 대한 챗 GPT에 대한 믿음이. 아무튼 그래요. 자, 네 번째. 아니 뭐 중요도를 평가하는 게 이거 세 가지밖에 없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알고리즘이 Betweenness Centrality라는 겁니다. 그래서 Betweenness Centrality는 I 노드랑 J라는 노드 사이에 최단 경로가 있을 텐데 그래프상에서 둘을 연결하는 경로들 중에 최단 경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를 거쳐가는 경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생각하냐면은 내가 둘 사이의 최단 경로상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라는 인투이션을 적용할 수 있겠죠. 나를 거치지 않고 둘이 최단 경로를 형성하면 나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I라는 노드의 중요도를 Betweenness Centrality로 표현을 하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 나를 뺀, 그래서 지금 소스 데스티네이션의 뜻이에요. 임의의 페어, 소스 데스티네이션 페어에 대해서 나를 거쳐가는 쇼티스트 패스의 수를 다 더해요. 그게 나의 임포턴스예요. 근데 S랑 T를 연결하는 쇼티스트 패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야. 또는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야. 그러면은 나의 중요도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뭐 3홉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3개가 있어. 나를 통과하는 게 그 중에 하나야. 그러면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GST로 나눴어요. GST는 S랑 T를 연결하는 쇼티스트 패스의 수입니다. Bless you. 이해했죠? 이해했지? 그리고 어차피 ST 하나, TS 하나 마찬가지니까 중복해서 카운트 안 하려고 여기 지금 인덱스로 표현할 때 뭐 T가 S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만 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숙제가 나가겠어요? 무슨 숙제가 나가겠어요? 호목 3. 저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의 복잡도를 구하시오. 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스는 어떻게 되느냐? 알고리즘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그젬플을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8개의 노드가 있고요. 뭐 그래프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노드 2가 노드 1이 노드 2보다는 중요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노드 3는 지금 아웃 디그리, 그러니까 디그리가 그냥 4고 얘는 디그리가 3이고 지금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그리 센트럴리티로 중요도를 따지면 뭐야? 1번 노드 디그리 3, 2번 노드 디그리 3이니까 둘의 임포턴스가 같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왠지 구조상 안 그럴 것 같죠, 이게. 얘가 더 중요할 것 같잖아. 왜냐면 여기 얘를 거쳐야지만 이쪽으로 연결되니까 뭔가 이렇게 관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가 그거를 캡처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를 구하기 위해서 어드제이센시 매트릭스를 표시를 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해보면 되겠죠. 1번 노드, 1번은 2번, 3번, 4번, 5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2, 3, 4. 5번하고 연결 안 돼 있구나. 2, 3, 4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1, 1, 1, 나머지 다 0. 다른 노드들에 대해서도 1, 0, 1, 0, 1, 0 채우면은 저런 어드제이센트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매트릭스가 일단 나왔으니까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가장 큰 아이겐 밸류는 2.8723. 그리고 아이겐 벡터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비교하고 싶었던 게 1번 노드랑 2번 노드죠. 근데 1번 노드에 여기 중요도 값이 더 크게 나왔네요. 그래서 디그리 센트럴리티보다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가 직관적으로 더 맞다. 그리고 3번 노드 같은 경우는 원래 눈으로 봐도 중요해 보이잖아요. 디그리가 4. 근데 여기서는 그게 잘 나오는지 0.4760이니까 이거보다 크네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이제 좀 더 하면 가령 얘는 얘보다 뭐 한 18% 정도 더 중요하다. 또는 뭐 얘는 얘보다 얼마지? 15%? 하여튼 뭐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뭐 그거는 딱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중요도를 매긴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거는 뭐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애 또는 뭐 2등 또는 3등 뭐 그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안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값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도, 순서, 랭킹이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질문. 그럼 이그젬플 하나 더 볼게요. Closeness Centrality. 이거 아까 저기 1번 노드의 중요도를 이제 우리 계속 그 them이 1번하고 2번 사이의 중요도의 차이가 그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라서 저기서 보면은 1번 노드의 중요도를 따지기 위해서 1번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 가는 거리를 다 매뉴얼하게 여기 지금 계산을 했어요. 1번, 2번, 원홉, 1번, 3번, 원홉, 1번, 4번, 원홉, 1번, 5번, 투홉 이렇게 가야 되죠. 1번, 6번, 여기도 투, 1번, 7번, 여기 투, 1번, 8번, 투. 그 다음에 2번 노드 해가지고 1, 3, 4, 5, 6, 7, 8 해서 거리를 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1번 노드에서 아까 구한 거리의 썸의 평균의 역수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2번 노드도 여기서 구한 이거의 썸의 평균의
역수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closeness centrality도 1번 노드가 더 중요한 거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betweenness centrality를 구하려고 보면 일단 손으로 막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내가 손으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N 하고 G가 있었는데 이 G는 뭐였죠? 두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shortest path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때는 그래프가 딱 있으면 임의의 IJ 페어에 대해서 shortest path를 다 구하고 그건 아까도 마찬가지죠. 임의의 두 노드에 대해서 shortest path를 구하고 그게 몇 개 있는지를 여기 지금 다 카운트를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1번과 2, 3, 4, 5. 1번과 5번 노드 사이의 shortest path는 두 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자신까지는 돈 케어니까 지금 X 표시를 해가지고 이 G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1번 노드에 대해서 여기 요 N으로 표시된 요 매트릭스를 구성을 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의의 소스 데스티네이션 페어 ST에 대해서 1번 노드를 거쳐가는 쇼티스트 패스가 몇 개인지 뭐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렇게 쭉 표시를 한 거죠. 네. 이게 노드 i에 대해서 임의의 데스티네이션 소스 데스티네이션 페어에 대해서 나를 거쳐가는 쇼티스트 패스 개수가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어요. 거쳐가지고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지금 3번하고 1, 2, 3, 4, 5, 3번하고 5번 노드 보면은 1을 거쳐가는 쇼티스트 패스가 두 개가 존재를 하네요. 네. 그래서 1번 노드에 대해서 이거 만들고 2번 노드에 대해서 이거 만들고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질이 멸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더니 여기서도 그래도 뭐 워킹하긴 하는군요. between centrality 값이 여기는 12, 얘는 2.5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between centrality 관점에서는 1번 노드가 2번 노드보다 훨씬 중요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뭐냐. 띵띵띵. 잘 생각해가지고 과제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숙제를 내주니 표정이 급 안 좋아지는군. 그러면은 점심을 먹